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문학에 의해 대해서 또 기출문제 풀이를 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015년에 이제 기출문제가 있는 문학에 의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그 허드슨이 말한 문학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적 동기가 나와요. 자, 허드슨이 나와요. 첫 번째 이 내용은 허드슨. 그래서 이 허드슨이 말하는 그런 그 내용,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드슨이 말하는 이제 문학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적인 동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건 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문학에 의해 7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허드슨이 나오죠. 7페이지에. 거기 그 자기 과시설은 허드슨이 주장한 거기 밑에 있죠.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자기과시설. 이 자기과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표현설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 2, 3, 4가 있을 거예요. 1, 2, 3, 4.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아닌 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마음껏 형성하려는 소유 욕구, 이런 것은 없죠.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표현의 욕구, 우리들이 인간과 그 활동에 흥미를 가지는 것, 우리들의 현실의 세계 및 공상의 세계에 대한 흥미, 우리들의 형식으로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게 있죠. 여기서는 3번에 이게 답이 되겠네요. 소유 욕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술적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 예술적인 언어는 결국은 뭡니까? 시의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예술적인 언어니까. 예술 언어의 특징은 일대 다라고 그랬죠. 자, 이건 이제 교재 12쪽에서 13쪽을 보시면 그 12쪽에서 13쪽에 이제 그 과학적인 언어와 예술적 언어가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언어에는 과학적 언어와 예술적인 언어가 있다. 과학적 언어는 개념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삼는 언어를 말한다. 그러므로 과학적 언어는 대상과 언어의 관계가 1대1이죠. 1대1. 그런데 그 예술 언어는 일대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대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는 크기와 질서에 있다. 크기에 해당되는 게 18페이지에 있다고 몇 번 설명드렸죠. 자, 18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이 위에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오면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표현하는 미를 엄숙하고 숭고한 곳에 한정하지 않고 골개미와 우아미 등 비속한 것의 아름다움도 인정했다. 그래서 이 골개미, 그 다음에 우아미, 자, 이런 것을 인정을 했다고 나오죠. 자, 그다음 4번 문제를 보시면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삼국지 연의를 재미는 있지만 세교의 가르침이 없이 잡된 생각만 담고 있다고 꼬집은 것은 문학의 어느 관점이냐. 이건 이제 23페이지를 펴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그 삼국지연의와 관련되는 게 나오죠. 거기 그 효용론이라고 하는 게 2번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위에서 한 6, 7째 줄에 조선조 양반 사대부들은 중국에서 있던 4대 기서인 삼국지연의나 수호지 등을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금서를 정하여 읽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교의 가르침이 없이 잡된 생각만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게 바로 이제 효용론과 관련 있는 거죠. 영향이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 효용론이죠. 자, 5번 문제에서는 외형과 내포의 이분법을 받아들이면서도 둘에 뗄 수 없는 결합 현상을 긴장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184쪽을 펴보시면 교재 184쪽입니다. 자, 184쪽을 펴보시면 이제 그 긴장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넷째 줄에 보면 테이트는 긴장 속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울 때는 데이트할 때는 긴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알렌 테이트. 자, 그다음 6번에서는 마르크스가 땐리의 문학 결정의 3요인설에 추가한 내용은 이 나왔죠. 188쪽을 펴보시면 여기 이제 마르크스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와 관련된 자본론을 쓴 분 아닙니까?
그렇죠? 마르크스는.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제 경제적인 요소를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에다가 이제 경제적인 요소를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마르크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본론을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에서는 그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모든 심적 에너지는 이드에서 발산된다. 리비도는 무엇에 따라서? 리비도는 쾌락 원칙이죠. 자, 195쪽을 펴보세요. 195쪽을 펴보시면 거기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이 있죠. 프로이트는 1923년에 인간의 심리 구조에 관한 중요한 학설을 발표했는데 바로 인격은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체계화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드는 심적 에너지 원천이고 모든 심적 에너지는 이드에서 발산되고 심적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리비도 즉 성적 에너지라는 것이다. 이드는 리비도를 쾌락 원칙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쾌락 원칙입니다. 이드, 리비도 이런 것은 쾌락 원칙이죠. 자, 이건 195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면 신화 원형 비평에서 프라이는 장래의 발생을 자연적 주기에서 찾았는데 그 중에서 겨울의 미토스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건 206페이지를 펴보세요. 206페이지. 206페이지를 교재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봄의 미토스부터 쭉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206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의 미토스는 거기 이거 네모 좀 쳐놓으세요. 1, 2, 3, 4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자, 봄의 미토스는 희극이죠. 봄이면 이제 뭐 새싹이 피고 하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름은 로맨스예요. 우리 그 세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한여름밤의 꿈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사랑 이야기죠. 자, 가을이 비극이죠. 낙엽이 쭉쭉 떨어지는 계절은 이제 비극이죠. 이별하기도 하고. 자, 겨울이 바로 아이러니와 풍자죠. 아이러니와 풍자.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른 들판에 꽃이 안 필 것 같지만 결국 이곳에 또 꽃이 피죠. 추운 겨울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아이러니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하나의 풍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겨울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또 힘든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걸 풍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겨울은 그 아이러니와 풍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극은 가을이겠고요. 그 다음에 희극은 봄이겠고요. 로맨스는 여름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독자 중심 비평가 중 이미 주어진 기대 지평과 새로운 작품에 출연해서 생겨나는 거리감이 인식됨으로써 지평의 전환. 자, 이러면 야후수죠. 214쪽 펴보세요. 214쪽. 214쪽을 펴보시면 거기 이제 첫째 줄에 나오죠. 214쪽에 첫째 줄에 보면 그 야후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대 지평이죠. 야기로 외우시면 됩니다. 야후수 기대 지평. 자, 10번 문제에서는요. 생태학의 어원인 그리스어 오켈로지아. 자, 이건 218페이지 넘겨보세요. 218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오죠. 거기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오켈로지아. 이 말은 오리코라는 말, 집이라는 말과 로지아, 연구라는 말의 합성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집을 연구한 학문이죠.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그 3번이 되겠네요. 218페이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서는 북한의 김정일이 종자론을 제시한 담론 맞죠? 종자론. 자, 이 종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종자론. 영화 예술론이죠. 영화 예술론. 이게 바로 영화 예술론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교재로 본다면 328페이지를 펴보세요. 328페이지. 328페이지에 종자론이라고 나왔죠? 종자론과 수령 형상 창조. 그래서 이 종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학 예술 작품의 핵심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학예술 작품.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 이런 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에서는 이제 1990년대 북한 소설의 특징. 이거는, 이게 이제 북한 소설의 연도별로 이제 여러분이 그 연대별로 특징이 중요한데, 교재 339쪽에서 350쪽을 펴보세요. 339쪽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1990년대 북한 소설 문학의 특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한색 글씨만 보면 340쪽에 김정일의 형상 창조, 그 다음에 343쪽에 농촌에서의 삶의 가치 고향. 저 고향이라는 것은 이제 높이 떨친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쓰면 고향.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 애정 모티브의 대담한 등장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 347쪽에 과학기술 문제와 과학 환상 소설의 창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의 삶의 가치를 부양시키는 거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시면요. 워즈워드의 시어에 대한 입장에 해당하는 것을 그랬는데, 워즈워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시골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한 언어를 시에 끌어들이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말들, 이런 걸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37페이지를 펴보세요. 37페이지. 자, 37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시어의 특성, 시어와 일상을 이렇게 나왔고요. 자, 37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를 보시면 견해 둘에서 시어와 일상어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워즈워드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그런 그 언어를 시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골 사람들이 거기 그 38쪽을 보시면 첫째 줄부터 볼까요? 워즈워스는 산문의 언어와 시의 언어가 운율적 특성을 제외한다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일상어, 특히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를 시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시골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를 시어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함축적 의미의 세 가지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4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건 이제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는 43페이지, 44페이지인데 개인적 체험의 결과로 부과된 의미, 민족적, 문화적 또는 특정 사회적 경험과 전통에 의해 첨가된 의미, 인류 보편적 체험에 관계된 의미, 기호의 외연에 입각한 개념 지시적 의미. 맞죠? 자, 이런 개념 지시적인 의미라는 것은 당연히 함축과 관련이 없겠죠. 지시적 의미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를 가리키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요. 자, 15번에 시적 언어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교재 41쪽부터 47쪽까지 나오는데 이 시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애매성이죠. ambiguity. 그 다음에 내연적인 의미. 이 내연이라는 것은 내포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의사진술. 자, 이 의사진술과 같은 말이 뭐죠? 가진술이죠. 거짓진술. 여기서 의사라는 것은 닥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사진술할 때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진술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정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진술, 가진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언어의 과학적 용법은 시적 언어가 아니죠. 자, 서정시의 보편적 특성에 해당되는 거. 자, 서정시의 보편적인 특성은 49쪽에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49쪽에 보시면 서정시의 특성의 그 1, 2, 3, 4 있는 걸 잘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화의 원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에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나왔죠. 자, 이 시는 그 금잔디라는 시죠. 57쪽부터 58쪽에 보면 이제 어휘, 어구, 문장의 반복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문보죠. 잔디, 잔디, 금잔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겠죠. 어휘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조성하고 삼보의 음보율을 구성한다. 삼음보죠.
음보가 이제 소리의 걸음걸이란 뜻이에요. 음보. 소리 음자에 걸을 보자죠. 음보. 소리의 걸음걸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이제 근육 감각 이미지가 드러나는 시편은 바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 거죠. 자, 70페이지를 펴보시면 70페이지에 근육 감각 이미지라고 70페이지 밑에 보세요. 그래서 근육 감각 이미지는 신체 움직임과 연관된다. 특히 근육의 긴장과 이완 혹은 움직임 등에 의해 형성되는 역동적 이미지라고 나오죠. 아주 힘있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역동적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쓴다면 이렇게 쓰겠죠. 영어로는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시가 나오죠.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라고 시작되는. 자, 사용된 수법이 나왔는데 백무산의 노동의 밥이라는 시고요. 이건 86페이지를 펴보세요. 86페이지를 보시면 그 제일 밑에 피가 도는 밥을 먹으리라 이렇게 나왔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87쪽 펄펄 살아 튀는 밥을 먹으리라. 먹은 대로 깨끗이 목숨 위에 쓰이고 먹는 대로 깨끗이 힘이 되는 밥. 쓰일 대로 쓰인 힘은 다시 밥이 되리라. 살아있는 노동의 밥이. 나왔죠? 자, 당연히 이것은 제유죠. 우리가 이제 그 환유와 제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대유법에는 제유와 환유가 있는데 이 제유라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이 없는 자유라고 하면 실제로 빵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빵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환유 같은 경우는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 백이 민족이죠. 우리 민족의 특징이 흰옷을 많이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지금은 잘 안 입고 다녀도 백이 민족인 거예요. 그런 거죠. 여기서는 제유법이다.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20번. 한용운의 군말에 나타난 님은 상징 유형 중에 어떤 것이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교재 89쪽을 펴보세요. 89쪽을 펴보시면 상징과 은유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시가 나오죠.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속에 나오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뭡니까 한용운이 창조한 독창적이고 개인적 상징이다. 자, 90페이지 넘겨보시면 첫 번째 단락 그 시 바로 밑에 첫 번째 단락에서 한 5줄 내려와 볼게요. 이처럼 시집 전체에 걸쳐 님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등장시키고 다양하게 변주함으로써 님이 부재하는 시대와 그 부재를 뛰어넘어 님과의 합의를 갈망하는 궁극의 지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님은 한용운이 창조한 독창적이고 개인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오죠. 그래서 개인적 상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스필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 스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231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231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스필 나오고 스필의 특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허구 속의 진실성 추구다 이런 말 있죠. 이거는 뭐 스필의 특징이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이제 소설이나 이런 것에 특징이 나오겠죠. 픽션이니까. 아니고요. 자, 수필을 자연 인사 만반의 단편적인 감상, 소의 의견을 경미 소박하게 서술하는 글이라고 정의하고 57편의 산문을 말 그대로 순서 없이 묶은 무서록,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책이라는 거죠. 자, 이걸 출간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자, 237쪽을 펴보세요. 237쪽을 펴보시면 거기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1941년에 출간된 이태준의 무서록. 자, 이태준입니다. 이태준. 이걸 이야기한 사람은 이태준이죠. 자, 23번. 1930년대 시에 주된 경향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시문학파, 이미지즘과 주지주의, 생명파 다 30년대죠. 신경향파가 나왔는데 신경향파는 언제 되면 1920년대. 1920년대. 자, 이거는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부터 교재로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를 보시면 30년대의 시라고 나오고요. 287쪽에 시문학파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시인들도 나오고요.
그 이제 모더니즘에서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명파 나오죠. 생명파 288쪽에 보시면 생명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즘과 주지주의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모더니즘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지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기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주지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24번 문제 소설의 본질을 잘못 지적한 것은 그랬는데 소설은 이야기를 본질로 삼고 있는 서사 장르다. 맞죠? 소설 속의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건 리얼러티. 그것도 맞죠? 소설은 우리가 사는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허구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틀렸네요. 화자는 소설이 성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맞죠? 자, 소설의 주제를 맞게 지적한 것은 자, 소설의 주제는 뭐예요? 작가의 1번 문제의식은 작가의 내부적 욕구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교재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내부적 욕구에서만 좌우되는 건 아니죠. 주제가.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 동원되는 재료이다. 이거는 이제 제재죠. 제재. 주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이나 경우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특수한 그 상황이나 경우 이거라기보다는 작품의 통일된 원리로 작품의 요소에 스며들어 있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요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일된 원리로서 거기 그 114페이지의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주제는 작품의 통일된 원리로서 작품의 요소에 스며들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설명하는 플롯. 이게 이제 둘 이상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121페이지 펴보시면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이죠. 복합 구성이라고 나왔죠. 이건 아주 쉽죠. 복합 구성이니까 둘 이상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그 27번은 소설에서 작가가 그 인물의 여러 면을 상황에 따라 발전, 변화시켜 다각적으로 제시해요. 자, 이게 바로 입체적 인물이죠. 126페이지 펴보세요. 126페이지에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오죠. 반면 입체적 인물은 작가가 그 인물의 여러 면을 상황에 따라 발전, 변화시켜 다각적으로 제시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입체적 인물이고요. 자, 배경에 대한 설명을 보기 힘든 것을 그랬는데 3번에 실증 가능한 물리적 시공간이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실증이 가능한 물리적 시공간만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자, 132쪽을 펴보시면 배경의 기능이라고 나올 거예요. 배경의 기능. 근데 여기 이제 좀 읽어보면 배경이 있어야 소설이 실체성과 구체성을 지니게 되고 사람들은 소설의 이야기가 실제 있음직한 것이라고 믿게 된다. 따라서 시공간은 인물이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증이 가능한 물리적 시공간만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반드시 실증이 가능한 물리적 시공간이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 노드로 프라이가 네 가지로 구분한 그 산문의 픽션 장르 중 인간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태도를 지적으로 풍자하고 냉소하면서 인생과 사회를 비판하는 양식. 자, 154페이지를 펴보세요. 154페이지 교재. 거기 이제 보시면 소설의 유형 박스가 하나 나오죠. 소설의 성격, 노블, 소설이죠. 외향적, 개인적,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의 개인, 로맨스, 내향적, 개인적, 인간 심리의 원형, 고백, 컨페션, 내향적, 지적, 자서전적 소설, 해부 어네토미라고 나왔죠. 외향적, 지적, 사회 비판, 풍자 소설. 자, 여기서는 해부가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번에 보면 희곡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힘든 것은 그랬는데, 자, 희곡의 오부 구성은 도입, 상승,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이제 252페이지부터 교재 252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희곡 요소거든요. 오부 구성도 있고요. 대화, 독백, 방백과 달리 희곡 언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침묵도 그 중요한 언어가 됩니다. 희곡에서 그 언어 중에서도 이제 대화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중요한 그런 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8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침묵은 대화 도중 말을 중단하는 것, 말을 하지 않고 몸짓이나 음악, 조명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침묵도 중요한 희곡 언어로서 때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이때 특별한 의미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침묵도 언어라는 거죠. 31번 보면 그 다음에 극 중에서 초점이 맞춰진 중심인물, 주동인물 이것 맞죠? 희곡의 대사 중 하나로 관객에게 등장해 인물의 내면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극적 관습. 이게 바로 257쪽에 나오는 독백이죠, 독백. 거기 그 독백, 방백, 침묵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독백은 중요한 인물이 무대 위에 나와 혼자 나와 자신의 내밀한 생각이나 느낌, 의도나 감정 상태 등을 관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나오죠? 32번. 희극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힘든 것은 그랬는데 4번 갈등과 투쟁이 강하게 드러나고 진지하고 장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이거는 희극이라기보다는 비극이죠. 슬픔에 대한 이야기니까 비극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교재로는 267쪽을 보시면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거기 이제 그 뭡니까 두 번째 단락이 267쪽에 비극은 실제보다 더 훌륭한 인물을 내세우지만 희극은 보통보다 열등한 인간을 내세운다. 즉 희극의 인물은 악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과오, 우둔함, 추악함 등 자기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는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많다. 또한 희극은 고정된 성격, 몰개성적인 그 유형적 인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비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설명한 한국 근대소설, 이거는 307페이지를 펴보세요. 307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염상섭의 만세전이죠. 염상섭의 만세전입니다. 작품이 이제 동경 유학생 이인화 이렇게 나왔죠. 이인화. 이인화, 거기 그 307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동경 유학생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이인화는 귀국을 위해 하간 부두에서부터 형사들에게 검문 검색을 당하고 1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모멸감을 느낀다. 이 만세전이죠. 독립만세 이전이란 뜻이에요. 만세전이란 말 자체가. 답은 3번이죠. 34번. 카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3번에 평론활동보다 작품활동이 두드러져 문학사의 논쟁으로서 별달리 기여하지 못했다라고 그랬는데 작품활동보다는 평론활동이 두드러져 문학사의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이 카프는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보시면 이제 카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카프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논쟁거리들이 많죠. 특히 이제 김기진과 박영희의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310페이지를 펴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보세요. 주요 멤버가 있고 작품 활동보다는 세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에 평론 활동이 두드러져 문학사에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마지막 35번 일제 말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월북 군인이 늘어나 초창기 북한 문학의 털을 놓는데 기여했다. 나왔죠. 자, 이거는 이제 315페이지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316쪽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일제 말기의 소설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 소설은 식민지 문학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제의 강압적 식민 정책으로 인해 침체기에 이르렀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자, 이제 당연히 맞는 것은 뭐겠어요?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되면서 작품이 발표될 기회가 줄어들었다. 요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장과 인문평론,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돼요.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됐다는 것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죠. 315페이지의 그 일제 말기의 소설 6번에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40년 전후가 되면서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정책으로 인해 밑줄 치세요. 침체기에 이르죠. 일제는 어용단체인 조선 문인협회를 조직하고 조선은 말살 정책을 펼쳐
한국어로 작품을 창작하기 어려웠으며 문장과 인문 평론이 폐간되면서 작품을 발표할 기회조차 줄어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번 문제를 제가 풀어봤는데요.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것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교재를 꼼꼼히 좀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